아니 한국이요? 그러니까 그 작은 것 때문에 제가 한국까지 취재를 가라고요? 여기 미국에 사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큰 취재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한국으로 가라는 상사의 말에 그만 좌절하고 마는데요. 도대체 이 여성은 왜 한국에 가기 싫어하며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할 말을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비안 스트라우드라고 해요. CNN에서 기자로 일한 지 7년째예요. 에너지, 경제, 미래 같은 큰 주제를 다뤄왔어요. 전기 비행기를 타본 적도 있고 산처럼 높은 풍력 발전소에 가본 적도 있어요. 스스로 전기를 만드는 태양광 도시도 취재했어요. 제 일은 새로운 것, 다음에 올 것들을 쫓는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좀 지쳤어요. 모든 이야기가 다 비슷하게 느껴졌거든요. 배터리, 태양광 패널, 로봇, 인공지능. 늘 똑같은 단어들이었어요. 다들 미래 이야기만 하고 정작 현재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월요일 아침 제 상사가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에너지 부서를 이끄는 해럴드 브레너 국장님이었어요. 짧은 회색 머리에 날카로운 안경, 그리고 듣는 사람을 자동으로 자세 똑바로 하게 만드는 목소리를 가지신 분이에요. 비비안,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에 가보는 건 어때요? 제가 눈을 깜빡였어요. 한국이요? 남한이요? 그래요. 에너지 산업 쪽에서 뭔가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AI 태양광 발전소, 수소 드론, 산속 스마트 시티 같은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해럴드 국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어요. 부탄가스요. 제가 그분을 빤히 바라봤어요. 뭐라고요? 부탄가스. 다시 한번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캠핑 갈 때 쓰는 그 조그만 가스통 있잖아요. 제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진짜예요? 그분은 웃지 않으셨어요. 진심이에요. 거의 전 세계에서 다 한국에서 만들어요. 그 뒤엔 엄청난 세계가 숨어 있어요. 제가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지금 저보고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서 바비큐용 연료에 대해 쓰라는 거예요? 해럴드 국장님이 저에게 한 폴더를 건네셨어요. 읽어보고 결정하세요. 유엔 쪽에서는 부탄가스가 브리지 연료, 그러니까 화석 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넘어가는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안전 기술도 몇 년은 앞서 있어요. 보기보다 훨씬 의미 있는 얘기일지도 몰라요. 그때는 아직 폴더를 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스티븐 후버랑 만났어요. 일본 특파원인데 사무실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같이 차를 마셨어요. 다음 기사 이야기 들었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캠핑 연료 취재하러 한국 간다면서요? 비웃지 마요. 제가 말했어요. 해럴드는 진지하더라고요. 스티븐이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한국 괜찮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일본 흉내만 내죠. 아시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는 다 도쿄에서 시작해요. 제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온 뒤 잠이 안 왔어요. 폴더를 열었죠. 에너지 관련 보고서, 가스통 도면, 데이터 차트들이 들어있었어요. 그중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전 세계 휴대용 부탄가스의 90%가 대한민국에서 생산된다. 90%요? 설마 진짜예요? 한국 공장 사진을 찾아봤어요. 깨끗한 작업실, 로봇, 흰색 방진복을 입은 사람들. 가스 공장이라기보단 첨단 기술 연구소처럼 보였어요. 아직 확신은 없었어요. 그래도 궁금해졌어요. 만약 해럴드가 맞다면요? 이 작고 단순한 것이 작은 금속 캔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거라면요? 이 이야기가 단순히 가스 이야기가 아니라 더 큰 무언가에 대한 거라면요? 저는 여행 가방을 쌌어요.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취재 노트를 챙기자마자 한국으로 떠났어요. 제가 지금 도대체 왜 가스통 취재하러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는 걸까요?
비행기가 착륙 준비를 할 때 저는 창밖을 봤어요. 제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많이 달랐어요. 작고 낮은 건물들, 좁은 도로를 상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도시 전체가 밝고 넓고 분주했어요. 유리로 된 고층 건물들, 알록달록한 지붕들, 곳곳에 공원도 보였어요. 서울은 굉장히 현대적이었어요. 아니, 미래 도시 같았어요. 비행기에서 내리고 나서 안내 표지판을 따라 입국 심사대로 갔어요. 공항은 정말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지만 어딘가 차분했어요. 그때였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비비안 스트라우드님. 짙은 파란색 재킷을 입은 남자가 태블릿을 들고 제 이름을 보여줬어요. 저는 정우석이라고 해요. 그가 약간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제가 안내를 맡게 됐어요. 그는 30쯤 되어 보였고 안경을 쓴 조용하고 친절한 인상이었어요. 한국에너지공단 소속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공항 밖으로 나왔고 공기가 상쾌했어요. 매연도 없고 시끄러운 경적 소리도 없었어요. 전기버스가 부드럽게 지나가고 사람들 목소리만 조용히 들렸어요. 우리는 다리를 건너 서울 도심으로 들어갔어요. 거대한 스크린이 뉴스, 예술, 날씨 정보를 번쩍였고 드론이 건물 위로 날아다녔어요. 자전거들도 전용 도로를 빠르게 지나갔고요. 생각보다 훨씬 다르네요. 제가 말했어요. 원래는 어떻게 상상하셨어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머무쳤어요. 좀 더 작고 덜 발전된 모습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많은 분들이 한국을 K-팝이나 전자제품으로만 보시거든요. 하지만 에너지 분야는 조용한 강점이에요. 내일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는 호텔에 도착했어요. 높고 아름다운 건물이었고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방에 들어가서 창문을 열어봤어요. 도시는 빛으로 가득했어요. 네온사인, 보라색과 금색 조명이 켜진 다리들, 천천히 강 위를 지나가는 배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노트를 꺼냈어요. 여전히 이 부탄가스 이야기가 진짜 기사거리인지 확신이 안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좀 더 자세히 봐요. 내일이면 공장을 보러 갈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 작은 가스통이 생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 걸지도 몰라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알람도 필요 없었어요. 호기심도 있었고, 솔직히 조금은 긴장도 됐거든요. 오늘은 공장에 가는 날이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정우석 씨를 만났어요. 그는 깔끔한 회색 재킷을 입고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마법이 일어나는 현장을 볼 준비 되셨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차를 타고 도시 밖으로 나갔어요. 높은 건물들이 점점 작아지더니 나무가 줄지어 선 도로와 천안이라는 표지판이 보였어요. 그곳이 바로 부탄가스 공장이 있는 곳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시끄럽고 낡은 공장을 상상했어요. 제 머릿속에서 가스 공장은 연기가 자욱하고 위험해 보이고 어딘가 오래된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틀렸어요. 공장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건물은 엄청나게 크고 창문은 반짝였으며 울타리도 높고 깔끔했어요. 병원이나 첨단 기술 회사처럼 보였지 가스 공장 같진 않았어요. 주변은 조용했고 정돈되어 있었고 뭔가 진지했어요. 파란 유니폼을 입은 남자 한 분이 우리를 맞이해 주셨어요. 저는 이기훈이라고 합니다. 이곳 팀장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입구로 들어갔고 곧바로 안전장비를 착용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생산 구역으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수백 개의 은색 가스통이 긴 벨트 위를 줄줄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로봇들이 그것들을 집어서 돌리고 점검하고 다시 흘려보냈어요. 거대한 기계들이 쉬익달깍 소리를 내며 리듬에 맞춰 움직였어요.
직원들은 그 옆에서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고요.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고 소리치는 사람도 없었어요. 여기서 하루에 70만 개를 생산해요. 이기훈 팀장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70만 개요? 제가 되물었어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이요. 대부분은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여러 나라로 수출됩니다. 저는 가스통 하나를 들여다봤어요. 너무 단순해 보였어요. 그냥 작은 금속 원통이었거든요. 이 통들이 미국 가게에도 있다고요? 제가 물었어요. 그렇죠. 그분이 말했어요. 브랜드는 다를 수 있어도 바닥을 보면 메이드 인 코리어라고 써 있어요. 저는 이런 가스통을 마트에서 수도 없이 지나쳤고 캠핑 때도 써봤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다른 방으로 이동했어요. 그 방은 더 조용했지만 분위기는 훨씬 진지했어요. 압력 테스트를 하는 기계들이 있었어요. 어떤 기계는 뜨거운 공기를 가스통에 주입하면서 거의 터지기 직전까지 밀어붙였고 또 다른 장치는 빛나는 센서로 새는 곳을 찾아내고 있었어요. 모든 통을 이렇게 검사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요. 이기훈 팀장님이 말했어요. 우린 절대 대충 넘기지 않아요. 결함 있는 가스통은 폭발할 수 있어요. 그건 곧 누군가의 생명이니까요. 이건 단순한 가스통이 아니었어요. 생명을 지키는 도구였고 그 뒤에는 안전과 품질, 그리고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공장 투어를 마친 후 저는 다 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틀렸어요. 한 분 더 만나보셔야 해요. 이기훈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저희 안전 시스템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공장 옆에 있는 좀 더 작은 건물로 걸어갔어요. 문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품질관리 및 안전연구실. 안으로 들어가자 금속과 기름 냄새가 섞인 공기 냄새가 느껴졌어요. 선반에는 가스통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어떤 건 잘라져 있었고 어떤 건 폭발 도중 멈춘 듯한 모습이었어요. 마치 실험이 중간에 멈춰진 것처럼요. 하얀 실험복을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움직이며 차트를 확인하고 기계를 점검하고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윤상민 부장님이에요. 이기훈 팀장님이 소개했어요. 저희 품질관리 책임자세요. 상민 부장님이 정중히 고개를 숙였어요. CNN에서 이렇게 멀리 와주셨다니 감사합니다. 그가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인상적일 줄은 몰랐어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대부분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희는 주목받으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일하니까요. 그는 저를 금속 테이블 앞으로 안내했어요. 위에는 가스통 2개가 놓여 있었어요. 모양도 크기도 똑같았어요. 하지만 상민 부장님이 한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건 2008년 이전 제품이고 이건 이후에 만든 거예요. 제가 눈을 가깝게 가져가 봤지만 겉으로는 차이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2008년에 그가 설명했어요. 저희 팀이 세계 최초로 폭발 방지 기능이 있는 부탄 가스통을 개발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압력을 안전하게 방출하는 구조예요. 더 이상 폭발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새어나가요. 이 안전 설계가 적용된 가스통을 지금까지 4억 개 넘게 생산했어요. 상민 부장님이 덧붙이셨어요. 그리고 단 한 번의 사망 사고도 없었어요. 4억 개요? 제가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생산 배치를 검사하고 모든 직원이 훈련을 받아요. 우리는 또 다른 방으로 이동했어요. 마치 교실처럼 생긴 공간이었어요. 책상, 칠판, 그리고 가스 누출 점검법, 소화기 사용법, 보호장비 착용법이 적힌 포스터들이 벽에 붙어 있었어요. 신입 직원들은 기계를 다루기 전에 여기서 3달 동안 교육을 받아요. 상민 부장님이 설명했어요. 단순히 도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책임감을 배우는 거예요.
그 말이 저한테 크게 와닿았어요. 다시 은색 가스통을 바라봤어요. 예전엔 그저 캠핑 가서 라면 끓일 때 쓰는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그건 하나의 약속이었어요. 낯선 사람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증거. 연구실을 나올 때 저는 말없이 조용해졌어요. 슬픈 건 아니었어요. 그냥 깊은 존경심이 들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안전이라는 것. 그 뒤에는 꼭 누군가의 노력이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정우석 씨를 만났어요. 그는 서울의 한 조용한 정부 건물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건물은 현대적이지만 과하게 눈에 띄진 않았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깔끔한 복도 끝에 차트, 사진, 모형들로 가득한 방이 있었어요. 여기는 한국에너지공단의 교육관이었어요. 오늘은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석 씨가 말했어요. 공장만이 아니라 그 여정 전체요. 왜 한국이 이 분야의 선두가 되었는지요. 저는 그를 따라 큰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벽에는 연대표와 이미지들이 가득했어요. 오래된 가스통 사진, 1980년대 공장 모습, 완성된 제품을 자랑스럽게 들고 서 있는 직원들의 웃는 얼굴이 보였어요. 우석 씨가 벽에 적힌 날짜 하나를 가리켰어요. 1986년. 그 해에 그가 말했어요. 서울 올림픽이 열렸어요. 처음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한국에 왔죠. 그들이 캠핑용 가스레인지와 가스통을 들고 왔는데 금방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국 회사들이 빠르게 생산을 시작했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올림픽과 가스통이 연결될 거라곤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석 씨는 벽을 따라 걸으며 또 다른 해를 가리켰어요. 1995년. 그해 일본에서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한신 대지진이요. 전기도 끊기고 가스도 끊기고 사람들은 얼어붙었죠. 그때 한국이 움직였어요. 옆에 있던 사진을 봤어요. 한국산 부탄가스 박스들이 트럭과 배에 실리고 있었어요. 수백만 개를 보냈어요. 그가 말했어요. 조용히, 빠르게. 그냥 도움이었어요. 일본이 쉽게 받아들였나요? 제가 물었어요. 처음엔 아니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 제품을 인정했어요. 아무도 우리가 에너지 분야에서 앞서갈 수 있다고 믿지 않았어요. 다들 한국을 작고 평범한 나라로만 봤죠. 그런데 이건 저희가 정성 들이고 세심하게 자부심을 담아 만든 결과예요. 저는 다시 한번 벽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그 너머가 보였어요. 노력, 희생, 그리고 조용한 강함. 처음에 저는 이 가스통에 대한 기사 하나 쓰려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저는 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진짜 힘이란 건 거대한 기계나 반짝이는 발명품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조용히 나타나주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눈치채지도 못할 만큼 신뢰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정성껏 만드는 것에 있는 거라고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바로 미래기술연구소 방문이었어요. 이름만 들으면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법한 곳 같았지만 정말 존재하는 장소였어요. 연구소는 유리로 된 건물 안에 있었고 지붕에는 태양광 패널이 깔려 있었으며 건물 앞에는 조용히 돌아가는 작은 풍력 터빈이 있었어요. 정우석 씨가 문 앞에서 아이스 커피 2잔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거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가 한 잔을 건네며 말했어요. 여긴 저희가 다음엔 뭘 할까? 를 묻는 곳이에요.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실내는 조용하고 시원하며 자연광이 가득했어요. 파란 작업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기계를 시험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가스통 전량 재활용을 연구하고 있어요. 우석 씨가 설명했어요. 언젠가 모든 가스통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서 버려지는 게 하나도 없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저는 금속과 플라스틱을 나눠 분리하는 로봇팔을 바라봤어요. 천천히 움직이는데 마치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른 방에서는 한 여성이 저에게 부탄가스를 사용하는 새로운 버너를 보여줬어요. 이 디자인은 탄소 배출량을 거의 40% 줄여요. 그녀가 말했어요. 같은 연료지만 더 깨끗한 연소 방식이에요. 그럼 부탄가스도 친환경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녀가 대답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가 바라는 미래 사이의 다리 역할은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단어를 계속 곱씹었어요. 다리. 모두가 당장 친환경 에너지로 점프하길 바라죠. 하지만 실제 변화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부탄이 완벽한 해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현명한 한 걸음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석 씨가 저를 벽 한쪽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엔 스케치, 아이디어, 한글과 영어로 적힌 포스트잇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모두를 위한 안전한 열기, 미세화염 제어 기술, 전 세계 탄소 저감 같은 문구들이 눈에 띄었어요. 이 벽에서 모든 꿈이 시작돼요. 그가 말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젠 단순히 가스통 얘기가 아니네요. 그렇죠?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네. 이건 이제 신뢰에 관한 이야기예요. 누군가가 정전 중에 가스레인지를 켜거나 폭풍 속에서 아기 이유식을 데우려고 할 때 저희는 그분들이 안전하다고 느끼셨으면 해요. 저희가 만든 제품 덕분에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조용히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섰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빛나고 있었어요. 네온사인, 다리들, 한강에 비친 도시의 불빛들. 조용했지만 살아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열고 처음 이 취재를 맡았을 때를 떠올렸어요. 이걸 들었을 때 웃었었죠. 부탄가스는 지루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그냥 따라하는 나라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분명히 보였어요. 진짜 혁신은 시끄럽지 않아요. 때로는 그건 조그마한 금속통일 수 있어요. 정성스럽게 만들어지고 수년에 걸쳐 조용히 개선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끝없이 고민하며 지켜낸 결과예요. 어쩌면 진짜 혁신은 눈에 잘 띄지 않아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제대로 바라보게 됐을 때 그제야 우리가 세상을 다르게 보게 만드는 거죠. 저는 노트 맨 위에 이렇게 적었어요. 세상을 지키는 조그만 통, 한 나라를 움직이다. 그리고 오랜만에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를 찾았다는 걸 느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